자, 그럼 지금부터 사기와 협박의 표적이 된 스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해킹범의 표적이 된 스타입니다. 첫 번째 스타 누구인가요? 2019년 12월에요. 이 하정우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해커가 요구했던 돈의 액수가 무려 15억 원이었습니다. 와. 네, 당시를 떠올리면서 하정우 씨가 참 지옥 같은 한 달이었다라는 심경을 토로한 적도 있었는데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 일이었을지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이었어요? 일단 2019년 12월 2일로 거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협박범이요. 이 하정우 씨에게 가장 먼저 보낸 사진이 하정우 씨가 예전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이 사진을 보고 겨우 이런 걸로 협박을 하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협박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너가 과거에 여자친구랑 있었던 사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협박을 시작을 한 거죠. 하정우 씨는 결국 사흘 후인 이 12월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 해킹범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생활 유출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했을 것 같긴 한데 하정우 씨도 굉장히 강하게 나간 것 같긴 하네요. 네, 하정우 씨가 정말 협박범을 잡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일단 당시 수사관은 하정우 씨를 대리해 신고한 지인한테는 지금은 피해자인데 휴대전화 내역을 검토한 뒤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휴대전화가 이 불미스러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경고였던 거죠. 하지만 하정우 씨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디지털 포렌식 내역을 전부 제출했다고 하고요. 사실 그만큼 자신은 당당하니 협박범을 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협박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하정우 씨도 바꿨어요. 근데 이 협박범도 나름 만만치 않았던 게 또 그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영화 보는 것 같아? 이거 뭐야? 그렇죠.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마침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영화 백두산 개봉을 앞두고 정말 공식 석상에 많이 서던 때였어요. 백두산 개봉 시기에 맞춰서 협박을 해야 돈을 줄 거라고 그 해킹범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너희들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 전쟁을 대사 같아요. 선포한 거죠. 근데 괘씸하긴 하네요. 예. 그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그때 문자 내용도 꽤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서로 안부 문자를 보내. 이 해킹범들이 안부를 묻자 하정우 씨가 지금 약 올리냐, 예의는 지켜라 라면서 하루 종일 오돌뼈처럼 살고 있는데 라고 이 실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없는 말들을 오고 가면서 경찰들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이 협박범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경찰이 찾을 수가 있었다고 이건 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영화 스토리네요.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하인드로 들은 것인데 사실 그냥 공식 석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정우 씨가 티를 많이 안 냈는데 이제 기자들 인터뷰할 때 이제 휴대폰을 놓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킹범한테 연락이 왔다가 너무 또 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기자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또 비하인드를 덧붙이자면 당시에 인터뷰를 갔었던 기자들 중에 하정우 씨가 제가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서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계속 핸드폰을 잡고 뭔가 안절부절하고 아무래도 정신이 이쪽에 좀 더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뜨니까 변했네 라고 사실 오해를 했었던 기자들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당시가 가장 힘든 시기였던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또 이 경찰이 해킹 협박범을 잡았다는 게 또 너무 또 신기한데 결국 범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2020년 4월 10일에요. 그 협박 일당이 전부 검거가 됩니다. 총 4명이었는데 이 언니와 동생 그리고 두 자매의 또 부부, 그러니까 총 4명이 조선족 출신의 한국 국적 취득자였어요. 그런데 하정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 5명에게 그러니까 총 6억 1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하정우 씨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잡은 것이죠. 제가 봤을 때 하정우 씨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면요. 피해보는 연예인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나눠볼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씁쓸한 소식인데요. 믿었던 매니저로부터 배신을 당한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 부부의 이야기라고요. 네, 대한민국 힙합의 대부와 대모죠. 바로 타이거 JK와 윤미래 부부인데 이들은 믿었던 매니저에게 무려 50억 원을 사기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두 부부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낸 매니저들이 두 사람이 음반 및 모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음악을 해보자, 회사를 차리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매니저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던 거죠. 기억이 나는 게 2009년에 그 몬스터라는 곡에 발라버려 이 곡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때 타이거 JK가 진짜 방송에서 날아다녔거든요. 근데도 그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한 프로그램에 타이거 JK가 출연을 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놨는데요. 그때 공연, 행사, 음반, 방송 그리고 광고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이상하리만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매니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너희가 잘해서 스케줄이 들어온 게 아니다. 우리가 로비를 해서 만든 스케줄이다. 지금은 할수록 적자인데 조금만 더 버티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이 타이거 JK가 이제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매니저 측에서는 좀 바빠서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타이거 JK 씨와 윤미래 씨가 모두 교포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이런 사정에 되게 어두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이게 어느 정도로 조금 힘들어졌냐면은 생활고를 겪어서 이 타이거 JK가 그 매니저한테 월급 150만 원 정도만 주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타이거 JK는요. 드렁큰 타이거로 앨범을 정말 잘 팔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50만 원도 없어서 눈물로 이 매니저에게 읍소를 했다고 해요. 그때가 2009년 정도인데 아들 조단군이 그 2009년에 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처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분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저 이제 월드뮤직 소속이라. 근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순수함을 이용하고 또 교포 출신이다 보니까 한국 돌아가는 사정이나 금액적인 부분에 좀 잘 몰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텐데 좀 진짜 이것도 괘씸하네요 또. 아니 무엇보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렇다면 두 사람이 본인들이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상했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못 벌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이제 타이거 JK 측의 주장임을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니저 몰래 회사 컴퓨터를 한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신이 번 돈을 확인했는데 그게 놀라웠다는 거죠. 그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돈이 무려 50억 원. 이게 매출 기준인지 수익인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당시 본인에게 남은 돈은 단돈 5천 원 뿐이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타이거 JK 입장에서도 충격적이었던 건 매니저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광고 계약까지 임의로 진행했고 심지어 아들 조단군의 인감까지 훔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들끼리 거짓말하는 내용을 헷갈리지 않으려고 메신저에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게 자충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엔 빨리 얘 이미지 나쁘게 해서 버리자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도 적혀 있었다라고 타이거 JK 측은 주장했습니다. 야, 근데 매니저면 정말 가까이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찌 보면 가족 같은 존재예요. 저도 저희 매니저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거 하면 와서 그냥 밥 함께 같이 하라고 혼자 사니까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한테 배신을 당했다. 이거는 막 진짜 이거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근데 이분들이 좀
처벌을 받았겠죠? 받아야죠. 예. 이후 타이거 JK 그리고 윤미래 씨가요 전 소속사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타이거 JK 씨의 이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면서 고소를 잠시 미루게 된 거예요. 이제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암 판정 이후에 7개월 만에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고 이때부터 타이거 JK 측에서 고소를 우리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매니저들이 이미 회사를 다 팔아 넘기고 이 매각 과정에서 횡령 증거들이 담겨 있었던 이 주요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고소는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상대의 180도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스타.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지난해 최고 이슈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전총조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P그룹 재벌 3세라고 행세를 하면서 약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고 즉 구속까지 됐죠. 중요한 건 20년 전인 2003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총조 씨와 마찬가지로 P그룹 재벌 2세를 사칭한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으로 인해서 결혼 빙자 사기를 당한 스타 바로 배우 김상중 씨입니다. 야, 근데 P그룹도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툭하면 P그룹을 맞아. 잡고. 예. 맞아. 사기꾼들이 콕 집어서 P그룹을 노리는지 아, 참, 예. 근데 아무래도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하게 사기를 당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2003년 11월로 넘어가 볼게요. 당시 38살이었던 배우 김상중 씨가 1년 2개월의 열애 끝에 P그룹의 재벌 2세 전경 씨와 결혼한다라는 기사가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매체가 이제 취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P그룹 회장의 딸 중에는 전경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벌 2세를 사칭했던 사기꾼이었던 셈인데 근데 사실 1년 2개월이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 교제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그만큼 얼마나 치밀했다는 얘기일까요? 이분이 그 김상중 씨한테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발레를 전공을 했고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실제 거주지가 서울 도곡동의 어떤 호화 아파트였어요. 1년 2개월 동안 좀 호화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믿었겠죠. 김상중 씨가 본인이 정말 결혼을 하려고 이 혼자 거주동이던 한남동 집까지 내놓았었던 시기예요. 2003년 11월 28일에 S호텔의 예식장까지 잡았고 또 청첩장까지 만들었어요. 정말 식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였죠. 근데 집까지 내놓은 거면 정말 몰랐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처음 의심을 하게 된 건가요? 김상중 씨가 P그룹 회장의 딸과 결혼한다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P그룹에서 공식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집안에 김상중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는 없다. 전경은 8살짜리 손녀딸의 이름이라고 밝힌 거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기꾼이 손녀딸 이름을 그냥 끌어들여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따져 물었겠네요. 너무 화가 나는 사실이잖아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상중 씨가 당연히 그 여성에게 물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내가 사실은 P그룹 이 회장의 숨겨진 딸이야. 나는 공식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쯤 되니까 김상중 씨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그녀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때가 식 올리기 보름 전에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물론이 세상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시절에 대한 그런 후회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상중 씨가 당시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예비 신부였던 여성이 계속 나는 숨겨진 딸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뢰도를 잃어갔고 결국은 파혼하게 됐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에 김상주 씨가 당연히 큰 시리에 빠졌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고 오랜 기간 주변 사람들의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건 이 사건에서 김상중 씨는 철저한 피해자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전영이라는 모든 걸 속인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 부분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 와 근데 보통 철면피가 아니더라고요.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죠. P그룹의 이런 후손이 아닌 겁니다. 그러자 사실은 P그룹이 아니라 다른 재벌가의 숨겨진 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본인이 억울함을 풀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중요한 건 기자회견 당일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여성의 정체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는 김상중 씨가 따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P그룹의 2세, 3세를 사칭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때마다 김상중 씨가 계속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상중 씨가 지난 10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 지식 사이트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었는데 이게 해당 사항 없다고 판단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쾌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정보 공유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김상중 씨가 또 이름이 거론되고 심리적인 압박감,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는 김상중 씨가 피해를 입은 사람인 거 다시 한번 주지해야 됩니다. 자, 배우자의 두 얼굴에 속아 눈물을 흘려 했던 스타 또 누가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1990년대를 풍미한 책받침 스타입니다. 김혜수, 하이라 씨와 함께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하이틴 스타 출신 김혜선 씨의 이야기예요. 김혜선 씨는 무려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는데요. 1995년에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8년 만인 2003년 종지부를 찍었고요. 다음엔 2004년 두 번째 남편과 재혼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3년 만에 빚 17억 원을 떠안고 이혼 수순을 밟게 됩니다. 뭐 한두 푼이 아니라 17억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인데 왜 그 돈을 떠안으시면서까지 이혼을 진행하게 된 건가요? 근데 좀 안타까운데요. 바로 양육권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의 아이는 물론 이 친정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해줬대요. 그래서 다정한 모습에 이 재혼을 결심을 하게 됐는데 정말 결혼을 하자마자 돌변하면서 이 본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을 진행한답시고 돈을 요구를 했는데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돈을 까먹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혜선 씨가 이제 지쳐서 금전적인 지원을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위협적인 사람을 이렇게 대동을 해서 김혜선 씨가 촬영 중인 그 방송 대기실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매니저는 물론 뭐 스타일리스트까지 협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김혜선 씨가 거부를 하자 심지어 흉기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그거 남편인가요? 그게 어떻게 흉기를 일터까지 찾아서 근데 평소에는 얼마나 더 많이 괴롭혔을까가 좀 상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김혜선 씨 결국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남편이요, 정말 만만찮은 상대였어요. 이혼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찹니다. 일단 김혜선 씨에게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위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네가 데려가고 싶으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을 네가 갚아. 그러면 친권 가져가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결국 김혜선 씨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이혼 도장을 찍고 두 번째 남편의 빚 17억 원을 떠안게 됩니다. 아이고. 자, 김혜선 씨가 과거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걷잡을 수 없는 채무 액수에 극단적인 선택마저 생각했다고 했고요. 실제로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갔는데 땅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이들 보면서 잘 이겨내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17억 원을 정말 김혜선 씨가 다 갚아야 되는 게 맞나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거 혼자 아이 키우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김혜선 씨가 17억이라는 그 채무를 졌을 때 정말 들어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빚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선 씨가 그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엎침대 덮친 격 투자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총 채무가 23억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김혜선 씨가 그 2017년 12월 파산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이 2019년 4월에 면책 허가 결정을 내줍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에 대해서는 채무의 의무가 없다라면서 변제를 해주게 됩니다.